혹시 이런 증상 겪고 계신가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밥맛이 뚝 떨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데 병원 가서 검사해 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단 한 명의 친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30년 지기 친구와 다툰 후 단 3개월 만에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혈압은 정상에서 갑자기 고혈압 수준으로 치솟았고 매일 밤 새벽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검사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말이죠. 또 다른 분은 친구 때문에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심장마비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심전도, 심장 초음파 다 찍어봐도 정상. 의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친구 관계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정말로 심장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당뇨 위험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창피하다고, 나이 먹고 그런 걸로 고민하는 게 유치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몸까지 망가뜨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겪은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친구 관계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방법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을 수 있어요. 64세 여성분이 단 한 달 만에 이 방법으로 불면증에서 벗어났고 67세 남성분은 가슴 두근거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뭘 하신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친구 때문에 망가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친구 관계가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친구와의 갈등이나 관계의 어려움이 신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친구 관계가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친구와의 갈등이나 관계의 어려움이 신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환자분이 계셨어요. 64세 여성분이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증상이 참 다양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사도 잘 안 넘어가고 혈압도 평소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혹시 어디 큰 문제가 있나 싶어서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었어요. 혈액 검사도 괜찮고 심전도도 문제없고 위내시경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알고 보니 친구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으신 지 석 달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30년 넘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분과 함께 작은 모임을 운영하고 계셨대요. 매달 회비를 걷어서 친목 도모도 하고 어려운 회원들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회비 관리를 친구분이 맡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비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조심스럽게 친구분께 여쭤봤는데 그 친구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자기를 의심하느냐고 30년 우정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소리를 지르셨대요. 환자분은 의심하려던 게 아니라 혹시 실수로 빠진 게 있나 확인하려던 건데 그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 사과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친구분이 모임 회원들한테 환자분이 자기를 도둑 취급했다고 말하고 다니셨대요. 순식간에 모임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어떤 회원들은 환자분을 피하기 시작했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배신감도 느껴지는데 설명하려고 해도 이미 소문이 퍼진 뒤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장면들이 자꾸 떠오른다는 겁니다.
친구가 소리 지르던 모습, 다른 회원들이 자기를 피하던 표정,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대요. 처음 며칠은 한두 시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새벽 4, 5시까지 한숨도 못 자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억지로 눈을 감고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복잡해서 도저히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다 보니 낮에는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원래 활동적이시고 밝으신 분이었는데 집에만 있고 싶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TV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식사도 문제였습니다. 원래는 식사를 잘하시는 편이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밥만 보면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억지로 먹으려고 해도 몇 숟가락 못 먹고 숨이 막혀서 그만두게 되고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체중도 한 달 만에 3kg 넘게 빠졌는데 살을 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먹지 않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맛있는 것 해주고 먹으라고 해도 입맛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제일 놀라운 건 혈압이었어요. 이분이 원래 혈압이 정상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혈압을 재보니까 갑자기 높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겠지 했는데 계속 높게 나오니까 걱정이 돼서 병원에 오신 겁니다. 진료실에서 혈압을 쟀더니 상혈압이 150이 넘고 하혈압도 95 정도 됐어요. 평소에는 120에 80 정도로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른 거죠. 그래서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을 해봤는데 밤에 잘 때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지고 계속 높게 유지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그냥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친구와의 갈등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생기면 우리 뇌에서는 이걸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혈액으로 분비되면서 우리 몸 곳곳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먼저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원래 이건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도망가거나 싸우기 위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친구와의 갈등은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씩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 반응도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코르티솔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감기에 잘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그 시기에 감기를 2번이나 앓으셨고 입안이 자꾸 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우리 몸 곳곳에서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관절을 아프게 하고 전신의 통증을 유발해요. 환자분도 무릎이랑 어깨가 평소보다 더 아프다고 하셨는데 검사해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고 염증 수치만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소화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식욕이 떨어지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시는데 이것도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수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아침에 높고 저녁에 낮아져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이 리듬이 깨지면서 밤에도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돼요. 그러면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게 됩니다. 이 환자분 경우를 보면 정말 교과서적인 스트레스 반응이었어요. 불면증, 식욕 저하, 체중 감소,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가 다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친구와의 갈등이라는 심리적 스트레스에서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분께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혈압약을 처방하고 수면제도 단기간 사용하기로 했지만 근본 원인인 친구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할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권유드렸고 이분도 받아들이셔서 몇 차례 전문 상담을 받으셨어요. 상담 과정에서 이분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그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하셨습니다. 결국 이분은 그 친구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친구분이 사과는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더 억울하다는 식으로 나오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더 이상 그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거리를 두기로 하셨습니다. 모임도 나가지 않기로 했고 그 친구와 관련된 연락처도 정리하셨어요. 처음에는 30년 우정을 이렇게 끝내는 게 아쉽고 슬프셨지만 계속 매달려 있으면 자신의 건강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과감하게 정리하신 겁니다. 신기한 건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부터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고민하고 망설이면서 스트레스가 지속됐는데 확실하게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신 거죠.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많이 밝아져 계셨어요. 잠도 예전처럼 잘 주무시고 식사도 다시 잘하시고 체중도 조금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도 많이 안정됐고요. 약을 먹은 효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스트레스 원인이 제거된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친구 관계의 스트레스가 정말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신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혈압이 오르는 구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다른 환자분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7세 남성분이셨는데 증상이 조금 달랐어요. 이분은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린다고 하셔서 오셨거든요.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심전도, 심장 초음파, 운동, 부하 검사까지 다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까 역시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이분은 퇴직하고 나서 동창회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동창회에서 임원을 맡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다른 임원과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관계가 나빠진 거예요. 원래는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동창회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두고 의견이 달라서 말다툼을 하게 됐대요.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말들이 오갔고 결국 그 친구분이 동창회를 나가버리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다른 동창들이 양쪽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편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동창들은 환자분 편을 들고 어떤 동창들은 나간 친구 편을 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졌대요. 동창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긴장되고 불편했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까봐 조심스럽고 혹시 자기 욕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도 되고 그러다 보니 모임에 가는 게 스트레스가 됐대요. 그런데 안 갈 수도 없는 게 자기가 임원이니까 책임감도 있고 또 안 가면 더 안 좋게 말하고 다닐 것 같아서 억지로 나가셨답니다. 모임 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모임 당일에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어서 힘들었다고 하세요. 이게 전형적인 불안 증상입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의학 용어로는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문제가 몸의 증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분 경우는 심장 두근거림 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있었어요. 손에 땀이 많이 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다 불안해서 오는 거였습니다. 특히 모임 전날 밤에는 잠을 설치고 모임 당일 아침에는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기도 했대요. 이것도 다 불안 때문에 나타나는 자율신경계 증상입니다. 우리 몸이 위협을 느끼면 자동으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분께도 신체적 검사 결과는 정상이니 안심하셔도 되지만 심리적 스트레스가 이런 증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봤어요. 이분은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기가 물러나야 하느냐는 생각이셨대요.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건강이 더 나빠질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고민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분은 임원직을 그만두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동창회 활동도 한동안 쉬기로 하셨고요. 처음에는 패배감 같은 것도 느끼셨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임원직을 그만두고 동창회에서 한 발 물러서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었대요. 모임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도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몇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어진 상태였어요. 가끔 다른 일로 긴장되면 약간 두근거리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친구 관계의 스트레스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분은 불면증과 식욕 저하, 혈압 상승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분은 불안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둘 다 심리적 원인이 신체 증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정리하니까 증상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감정 노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감정적인 에너지를 써야 하거든요. 상대방 기분을 맞춰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감정 노동이에요. 젊었을 때는 이런 감정 노동을 해도 금방 회복됩니다. 에너지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감정적 에너지도 제한적이 돼요. 그래서 같은 감정 노동을 해도 더 피곤하고 회복도 느린 겁니다. 특히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이 감정 노동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화나고 억울한 감정을 조절해야 하고 상대방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공감과 동정의 차이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되 나는 나의 경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반면에 동정은 상대방의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나도 똑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친구 관계에서 동정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소진됩니다. 친구가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프고 친구가 힘들면 나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돕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나까지 지쳐버립니다. 건강한 관계는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친구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되 나는 나의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친구를 돕되 나까지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경계 설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이니까 감정적으로 더 얽혀 있고 선을 긋기가 어려운 거죠. 한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남편분이 친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는데 부인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애쓰셨대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죠. 하지만 부인은 남편의 변화를 다 알아차리셨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어지고 잠을 설치고 식사를 대충하고 이런 변화들이 눈에 띄었던 거죠. 부인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부인은 더 걱정되고 불안했대요. 결국 부인이 계속 물어보고 다그쳐서 남편이 친구 문제를 털어놓으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큰 돈이라 선뜻 빌려주기 어려워서 거절했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섭섭하다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자기 욕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던 거예요. 돈을 빌려주자니 부담스럽고 안 빌려주자니 우정이 깨질 것 같고 진퇴양난이었던 겁니다. 부인은 남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당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빌려줄 수 없으면 거절하는 게 맞아요.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줬을 거예요. 이해 못하는 친구라면 애초에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거고요. 그리고 부인이 제안하신 게 그 친구한테 정중하게 편지를 쓰자는 거였어요. 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형편상 어려운 일이니 이해해달라고 그래도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솔직하게 쓰자고 하셨대요. 남편이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했지만 부인이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설득하셔서 결국 편지를 쓰셨답니다. 편지를 받은 친구는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한참 후에 답장을 보내왔는데 자기도 섭섭했던 마음을 솔직하게 썼고 이해한다고 했대요. 그 후로 관계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연락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남편이 그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부인이 옆에서 지지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준 것도 큰 도움이 됐고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친구 문제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배우자나 가족과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배우자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감당하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더 걱정하게 만들고 상황도 악화될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문제를 나누고 해결책을 찾으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지지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부부는 이런 방식으로 친구 문제를 다루셨어요. 부인이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는데 매일 저녁 남편한테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남편은 처음에는 들어주고 조언도 해줬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남편도 지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이야기를 안 들어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규칙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저녁 먹고 30분 동안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세요. 나는 그냥 듣기만 할게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야기를 하기로 해요. 부인이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생각해보니 남편 말이 맞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친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었고 그게 남편한테도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동안은 부인이 친구 문제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하고 남편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시간 제한을 두고 나니까 오히려 이야기가 정리가 되더래요. 무한정 이야기할 수 있을 때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감정에만 빠져 있었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지니까 핵심만 이야기하게 되고 스스로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의식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대요. 몇 주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인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니까 감정이 쌓이지 않았고 남편도 부담 없이 들어줄 수 있었고 부부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다른 분들께도 추천드릴 만합니다. 친구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때 배우자나 가족에게 무한정 털어놓으면 듣는 사람도 지치거든요. 적절한 경계와 시간 제한을 두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코르티솔 외에도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도 중요해요. 이건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호흡을 빠르게 만듭니다. 친구와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를 들어 친구가 화를 내거나 나를 비난할 때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 팍 분비됩니다.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죠. 이런 급성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문제는 그 상황이 반복되거나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코르티솔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는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코르티솔이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또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지고 치매 위험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의 스트레스를 그냥 참고 견디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정리해야 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한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창피하다고요. 나이도 먹었는데 친구 문제로 고민하는 게 유치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관계에서 상처받고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민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게 더 문제예요. 감정을 억압하면 그게 신체 증상으로 터져 나오거든요. 두통,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감정을 표현하라고 권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상담을 받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신체 활동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운동이거든요. 걷기, 조깅, 수영, 요가, 뭐든 좋으니까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하루 30분 이상 걷기예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한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한 환자분은 친구 문제로 우울하고 불안할 때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걸 습관으로 만드셨대요. 처음에는 억지로 나갔는데 몇 번 하다 보니 걷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는 걸 느끼셔서 계속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걷는 게 일상이 됐고 그 시간이 자기만의 치유 시간이 됐대요. 걸으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감정도 추스르고 그러다 보면 친구 문제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잠을 충분히 자면 스트레스를 훨씬 잘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더 예민해지고 스트레스에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화되는 거죠. 이럴 때는 수면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기 전에 카페인 피하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이완 훈련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깊은 호흡을 하거나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긴장을 풀어주고 잠을 잘 오게 만들어요. 한 분은 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건데 처음에는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았는데 억지로라도 찾다 보니 점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대요. 친구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도 감사한 일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지고 친구 문제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잘 오게 됐대요. 영양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폭식하게 되는데 둘 다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등푸른 생선 같은 게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비타민 B군이나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도 신경계 건강에 중요합니다. 한 환자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단 것을 찾게 됐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서 체중이 많이 늘었대요. 당이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기는 하지만 금방 다시 떨어지면서 더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단 것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먹는 걸로 바꾸셨는데 확실히 기분의 등락이 덜하고 체중도 조절이 됐다고 합니다. 건강한 간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신 거죠. 술이나 담배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치고 스트레스를 더 키웁니다. 특히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잠들기는 쉽게 만들지만 깊은 잠을 방해해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낮에 더 예민해지고 스트레스에 약해지는 거죠. 한 남성분은 친구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술을 마셨는데 점점 양이 늘어나면서 거의 매일 마시게 됐대요.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나빠진 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술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술을 끊고 나니까 처음에는 더 스트레스가 심하게 느껴졌는데 몇 주가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딜 수 있게 됐대요. 술이 일시적인 도피처였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던 거죠. 또 사회적 지지가 중요합니다. 친구 한 명과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른 친구들, 가족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한 분은 친구 한 명과 크게 다툰 후에 모든 친구들을 만나기 싫어졌대요. 한 사람한테 상처받은 게 모든 관계에 대한 불신으로 번진 거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도 안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니까 점점 더 우울해지고 외로워졌대요. 다른 친구분이 계속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했다가 어느 날 용기 내서 만났더니 그 친구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걱정했다고 하더래요.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대요. 한 사람과의 문제를 모든 관계에 투영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 후로 다른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문제가 있는 관계는 정리하되 좋은 관계는 계속 이어가는 거죠.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중간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도 중요해요. 친구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탓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부족해서 친구를 잃었다. 이런 식으로 자책하는 거죠. 하지만 관계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양쪽이 다 노력해야 유지되는 거예요. 한쪽만 잘못한 게 아니라 서로 맞지 않았거나 오해가 생긴 거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나도 최선을 다했어. 나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자비라고 하는데 이게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한 분은 친구 문제로 자책하면서 거울 보기도 싫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 같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연습을 하셨대요. 오늘도 잘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웠는데 계속하다 보니 정말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봐주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상담받는 걸 부끄러워하시는데 이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듯이 마음이 힘들면 심리 전문가한테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한 환자분은 제가 상담을 권유드렸을 때 처음에는 거부하셨어요. 자기는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상담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해서 결국 몇 번 받아보셨는데 받고 나서는 왜 진작 안 받았을까 후회하셨대요. 상담사 선생님이 자기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시고 자기도 몰랐던 감정들을 알아차리게 해주고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몇 달간 상담을 받으면서 친구 문제도 정리하고 자기 자신도 더 잘 이해하게 됐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힘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와 크게 다투거나 관계가 끊어지면 당장은 너무 힘들고 평생 이 아픔이 계속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나아집니다. 물론 흉터는 남을 수 있어요.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픔의 강도는 분명히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매일 생각나고 괴로웠던 게 몇 달 지나면 가끔 생각나는 정도가 되고 몇 년 지나면 거의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와 절교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럭저럭 잘 살고 있더래요. 그 친구 없어도 인생이 계속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나름대로 행복한 순간들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대요. 관계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인생에 대해 많은 걸 배웠고 그게 자기를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 문제로 힘드시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도 지나갈 거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건강을 챙기고 다른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친구 관계의 스트레스는 실제로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면증, 식욕 변화,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 같은 구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생기는 건데 원인을 제거하거나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문제를 그냥 참고 견디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배우자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운동하고 잘 자고 잘 먹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시간의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친구도 소중하지만 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나를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